법 없는 세상, 이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종종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변론의 고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수에겐 냉철한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현장의 감각, 그 무언가가 있다는데요. 만나보시죠. 날카롭게 그지없는 차가운 눈빛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있는 이곳. 연신 예리한 추궁이 날아듭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받은 용도대로는 썼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이 없는데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오늘의 고수는 혹시 경찰관? 네, 이렇게 수사관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사건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 드라마 현장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사를 대비해서 연습 자리 마련한 미팅입니다. 사실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거든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현우 고수. 수사관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긴 이유가 있었네요. 경제팀 수사 경력은 물론 경찰 본청 근무 이력까지 가진 경찰 출신이랍니다. 약 3만 명 변호사 중 경찰 출신은 불과 70여 명뿐이라는데요. 경찰 초동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재판에까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되냐 안 되냐는 초동 수사에서 사실 70%는 좌지우지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수사 활동들이 변호사로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으로 수사 과정을 꿰뚫고 있다는 고수를 찾아온 한 의뢰인. 갑자기 이제 뒤에서 욕을 하면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이제 뭐지 하면서 뒤돌아봤는데 이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갑작스레 흉기를 든 괴한이 접근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행위에 나섰다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가해자로부터 되레 쌍방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쌍방폭행으로 이제 고소가 됐다고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고소를 오히려 당했네요. 예. 피해자 같아 보이는데. 고수가 의뢰인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건 발생 현장. 저 전봇대 근처였습니다. 현장에 주변에 있는 점포와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건 당시의 경위가 찍힌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랍니다. CCTV가 여기 방범 CCTV가 하나 있네요. 이거는 구청에 저희가 한번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게요. 네네. 핵심적인 주장의 뒷받침 증거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소실돼 버리면 의뢰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의뢰인이 피해자라면 상대방을 처벌하게끔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특히 CCTV라든가 제3자의 진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초반에 확보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수의 상담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개관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한 두세 줄씩 비워두시면 돼요. 한 줄 쓰시고. 사건 경위 파악차 진술서 작성에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넓게 띄어서 작성하라고 의뢰인에게 지시한 고수.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쓰면은 새로 기억나는 내용을 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임라인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크게 두고 줄간을 넓게 잡고 하루 이틀 지나서 새롭게 기억나는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진술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사건 발생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자칫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줄과 줄 사이 비워진 부분에 뒤늦게 떠오른 내용을 적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처음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빼곡해진 진술서 내용 보이시나요?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제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분위기를 완화시키면서 뭐 차 한잔 합시다 또는 담배 피러 나갑시다. 솔직하고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서에는 담지 않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수사관 앞에서의 진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보통 인정신문이 끝나고 수사관들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고 넘기는데 수사관의 인정하냐는 질문의 의미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뭐 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뭐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또 다른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본인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수사 과정을 지배하는 변호사가 곧 재판을 지배한다는 것이 고수의 생각. 실제로 형사 절차에 능통한 판사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변호 전략을 구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다투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 고수가 승소로 이끈 기업 분쟁 사건, 횡령 및 배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회계 내역, 특히 계좌 자료를 잘 분석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팔았는데도 그냥 다른 계좌, 제3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상대방은 결국 벌금 처분, 전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저희 의뢰인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저희는 혐의 없음을 받게 됐습니다. 무고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상대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정에서는 좀 충실한 변호사가 되고 싶고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수의 1%의 비밀은 빈틈없는 철저함입니다.